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수백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간다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매일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두는 신분증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일단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이 17세기 신대륙 한복판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에 남겨둔 모든 디지털 흔적이 마법처럼 싹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이 박힌 신분증이 단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완전 막막하겠죠?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이야기가 바로 이 당혹스럽지만 진짜 매력적인 역사 속 딜레마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때 관료적이고 아주 표준화된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숫자 몇 개면 다 해결되니까요. 하지만 17세기 신대륙 이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체성은 신앙, 경제적 얽힘, 그리고 서로 간의 충성심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끈끈한 공동체 관계망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을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적 신분증이 없던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해서요. 청교도들의 교회 이적증명서, 노동계약서, 국왕의 통행증과 충성맹세, 유력인사의 보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정체성이 갖는 진정한 의미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장, 현대적 신분증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일단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중앙 집중식 행정 시스템은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그런 편리한 시스템 대신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회 깊숙이 연결된 네 가지 기둥에 의존해야만 했거든요. 철저한 신분서약, 종교적 도덕성, 경제적 노동계약, 그리고 사회적인 연결망. 이 네 가지가 곧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기둥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초기 정착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청교도들의 사례, 즉 교회 이적 증명서를 통해 알아보죠. 아주 엄격한 도덕적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청교도 공동체에게 이 교회의 이적 증명서는 개인이 지닐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전 동네 목사님이 이 사람은 신앙심도 깊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고 써준 일종의 영적 보증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저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종교적인 서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뉴잉글랜드 같은 지역에서는요, 이 증명서를 통해 교회 회원이 되어야만 투표권을 얻고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에서 도덕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봤으니 이제 경제적인 현실로 넘어와서 노동계약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했는지 살펴볼게요. 당시 기록을 보면 진짜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온 이주민 중에 무려 절반 이상이 배를 탈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신대륙으로 가는 배삭스를 내주는 대신에 몇 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도생원, 즉 계약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에겐 자신의 서명이 담긴 노동계약서 딱 한 장이 본인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미친 듯이 필요했던 신대륙의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이 계약 기간이 다 끝나서 마침내 자유증서를 손에 쥐는 그날까지 이들의 정체성과 삶은 전적으로 이 낡을 종이 한 장에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국왕의 통행증과 충성맹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가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출국 통행증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깐깐한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영국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성공회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비로소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죠. 이건 그냥 행정 처리가 아니라 카톨릭 세력이나 반체제 인사들이 신대륙에 넘어가서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영국 정부가 쳐놓은 아주 치밀한 정치적 거름망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적 기둥으로서 유력 인사의 보증과 추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살펴볼 차례네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집안 사람인가?
누가 당신을 보증해 줄 수 있는가? 그 시절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고 정부의 행정력이 닿지 않는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어떤 법적 서류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상류층 지식인이나 사회적 엘리트가 쓱 써준 추천서 한 장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겁니다. 당신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것이 곧 당신을 증명하는 무기였던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6장 과거 정체성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바코드나 열쇠자리 숫자 같은 걸로 건조하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교회 증명서, 경제적인 땀방울이 담긴 노동계약서, 국가에 대한 충성맹세,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추천서까지. 한 사람의 정체성이란 그 사람이 맺은 모든 관계와 역할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아주 다층적인 거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체성이란 단순한 데이터 속 숫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삶의 궤적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청교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한다는 건 그저 서류를 내미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내는 치열한 과정이었던 거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모든 것이 고도로 디지털화된 이 현대사회에서 만약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플라스틱 카드와 스마트폰 그리고 모든 비밀번호가 싹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편리해진 나머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인정받고 기억된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숫자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증명해줄 여러분만의 보증서는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